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4회 무대예술 전문인 무대음향 상급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은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올해 시험은 제가 시험 문제를 제가 시험 볼 때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한 15, 16년째 15, 16년 넘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를 풀어본 거에 봤을 때 올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작년보단 쉬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은 좀 뭔가 좀 이상한 문제들이 좀 많긴 했고 올해는 그래도 그 납득할 만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 그런 문제 한두 문제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음향을 어느 정도 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말 한 가지와 음, 중간중간 약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전에도 있었고요. 뭐 그 정도는 뭐 사실은 감수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가능하면 롱테이크로 가려고 하긴 합니다. 중간에 이제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제 영상이 좀 그래요. 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찍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영상이 그렇게 뭐랄까, 그 감성적인 게 없습니다. 예, 애플에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고 약간 좀 사실적이죠. 약간 좀 터이버시 같은 사람이 찍다 보니까 사실적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그 편집을 찍다 보니까 중간중간 약간 꼬이는 경우가 있거나 말이 약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혹시 나중에 발견되게 되면 제가 댓글로 정정을 할게요. 예,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가 보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단 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거는 사실은 거의 한 90% 이상은 납득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딴지 걸 건 없긴 하지만 어찌 됐건 저 같은 경우는 정답 간 현재 지금 뭐 나중에 이제 확정원까지 나오려면 약간 좀 남긴 했지만 정답 간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게 뭐지? 약간 헷갈리네. 여긴 약간 말에 약간 좀 어감이 틀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라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의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거기에 논쟁 같은 것들은 저랑 얘기할 게 아니라 무대예술 점검 그 자율검정위원회 그쪽이랑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이의 신청 같은 것들은 본인이 이제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난 얘기니까 한 얘기지만 문제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문제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려면은 뭐 그게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은연중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는 그게 안 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쩌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영역이지 사실은 이의 제기까지 하는 건 사실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이제 59점 맞으신 분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죠. 그런 분들은. 근데 보통 잘 안 되긴 하는데 진짜 그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약간의 약간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답 가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좀 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쨌건 껴맞춰서 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그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본인이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도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쉽죠? 다음 목관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것은, 요건 플루트입니다. 이거는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몇 번 하시거나 뭐 악기를 들어보셨으면 사실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내면서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플룻은 보통 그 최근에 이제 플룻을 보게 되면 금관이잖아요. 근데 금관인데 여기서는 목관악기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끔 언젠가 한 번은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건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음악 관련된 문제 중에서 그 목관, 플룻이 금관인데 목관으로 편성된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플루트는 목관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플루트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나무로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되면서 그거를 이제 금속 재질로 만들었을 뿐이지, 예전에 목관이었을 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악기 분류가 목관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관 악기 중에 그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플룻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은으로 만들었는데 금속 재질인데 금관 악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아니죠. 플루트는 목관 악기입니다. 오보에나 클라린의 바수는 완전 저음이죠. 예. 오보에도 이제 중저음 쪽이고, 예, 클라리넷이랑 오보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주파수 음역대는 악기마다 살짝 뭐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헤르츠다 이거까지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쨌건 플루트가 제일 이 중에서는 높은 음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바로 아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2번 문제. 요거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마이크를 사용할 때 지적 반사음과 지적 반사음 기역과 반사음 니은 사이의 간섭에 의한 상쇄가예요. 상쇄라는 건 180도겠죠. 현상이 발생된다. 두 경로 사이의 거리차가 85cm다. 85cm요. 상쇄 현상이 발생되는 가장 낮은 주파수의 수는 몇 헤르츠인가? 예, 기호는 15도로 한다. 15도라는 거는 340도를 얘기하는 거죠. 340cm. 예. 340cm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 340cm 기준으로 했을 때 85다. 상쇄가 된다라고 했어요. 상쇄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파수 같은 경우 이렇게가 있는데 반이죠. 절반 이하수예요. 한마디로 이 문제를 푼다면은 거리차가 85cm다. 85cm였을 때 상쇄가 된다. 요의 거리가 85cm라는 얘기예요. 주파수의 절반의 위치가 85cm다. 그럼 이 주파수는 뭐냐? 2배를 해야죠. 85cm의 2배가 되는 주파수가 이 원래 주파수인데, 이게 만약에 그 85cm였을 때 그 상쇄가 아니라 부스트가 된다 라고 하면은 85cm의 주파수가 맞겠지만, 그 정반대 180도가 상쇄가 되고, 주파수의 180도 절반이 상쇄가 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170이죠. 170cm의 길이의 주파수를 찾으면 그것이 여기서 지금 찾고자 하는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이거 약간 좀 그림이 340m입니다. 이거 메타입니다. 구하는 공식은 원래 1초가 340m면 x는 170cm다. 요게 공식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거 얘기한 적 있어요. 무조건 센치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0 센치 기준이에요. 34,000c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헤르츠를 구하고 그러니까 센치가 나오고 헤르츠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걸 나누고 그러니까 헤르츠를 놓고 센치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나누고, 센치를 놓고 헤르츠를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34,000을 나누면 답이 나온다. 센치로 하면은 헤르츠가 나오고 헤르츠를 나오면은 센치가 나온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잘 봐요. 170이잖아요. 170이니까 센치 기준이에요.
미터를 센치로 바꾸는 거 잊지 마세요. 가끔가다 이거 잊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라고 했을 때 그냥 나오죠. 200. 반대로 해도 똑같아요. 만약에 200Hz다. 200Hz였다면은 200Hz가 몇 cm냐? 라고 하면은 나오죠. 1070. 그러니까 그쵸? 예. 센치니까 170cm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헤르츠를 구하거나 센치 그 해당 헤르츠의 길이를 구하거나 이 길이의 헤르츠를 구하거나 무조건 34,000을 나누면 된다. 그래서 고로 170cm니까 나누면 같은 센치니까 200Hz가 된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이전 기출문제도 얘기했지만은 2년 정도에 한 번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랑 비슷해요. 여기에서 이게 상수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이 주파수를 구하는 게 약간 달라진 경우가 있지만 이 방식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되게 쉽게 나오는 계산식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00Hz다. 예, 3번 문제요. 나오죠? 3번 다음 중 국악기의 음향적인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사실 이제 책에 보시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답이 이제 2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저음이 그러니까 검은고가 약간 저도 이제 약간 중저역대 저역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저역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콘트라베이스에 비하면 사실 콘트라베이스에 비하면 검은고의 음역대가 좀 높긴 해요. 콘트라베이스에 비하면 높긴 한데 콘트라베이스가 아무래도 검은고보다 훨씬 좀 낮기 때문에 훨씬이라는 표현하기가 좀 낮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요. 사실은 1번, 3번, 4번이 맞는 얘기니까 이 중에서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게 2번이다. 이 거리가 먼 거, 이거 문제 중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가끔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틀린 얘기라고 하긴 그런데 4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했을 때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곳 중에서 왠지 여기 다른 것 같다라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찌됐건 이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아닌 것들이에요. 아닌 거에 확실하게 아닌데 거리가 먼 것은 약간 가장 애매한 거를 찾는 게 정답이죠. 너무 뻔한 얘기 같죠. 예, 저도 사실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하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콘트라베이스가 검은거에 비해서는 저음역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예, 4번. 여기서 이제 낯선 단어들이 나옵니다. 같은 위치에 설치된 점음원과 무한 길이의 선음원이에요. 무한 길이의 선음원이 같은 음압의 소리를 각각 발생시켰다면 이들로부터 16m 떨어진 지점의 두 소리의 음압차는 뭔가?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점음원이에요. 점음원과 선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면음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소리가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전류가 두 배일 때는 3dB가 올라가고 전압이 2배일 때는 6dB가 올라가고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 중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마이너스 6dB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어찌됐건 소리는 퍼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좌우로 퍼지게 되면서 소리가 분산돼 가지고 원래는 거리가 2배였을 때 다른 방식이었으면 마이너스 3dB가 돼야 되는데 점음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적 좌우기 때문에 마이너스 6dB가 된다. 거리가 2배일 때 마이너스 6dB가 되는 게 기본적인 점음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역자승 법칙에 의해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죠.
자, 역자성 겹치게 돼서 기본적으로 점음원은 마이너스 6dB가 되는 게 맞는데 선음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소리가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지, 이건 구가 되면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뭐냐? 라이너레이입니다. 라이너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을 쏠 때 라이너레이가 소리가 왜 멀리 나가냐면은 저희가 물 같은 거 했을 때 입구를 좁게 하게 되면 물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스피커가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 소리가 얘가 위로 퍼지고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위에서도 퍼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 좁아진 만큼 그게 더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너레이가 기본적인 포인트 스피커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고 음압도 그만큼 더 멀리 높은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라이너레이 이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가다가 조금씩 구형이 돼요. 이렇게 조금씩 구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서 소리가 위아래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는 선 음원인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3dB가 깎이는 거죠. 왜냐면은 위아래에는 그 소리 손실이 없으니까 좌우로는 손실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라이너레이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에 좌우로는 손실이 생기는데 위아래로는 손실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dB인데 선 음원은 마이너스 3dB의 음원 손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무한의 길이. 처음에 무한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이 무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요 무한이에요. 이 무한이 계속 이걸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상의 얘기예요. 왜냐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계속 무한으로 했을 때 계속 마이너스 3dB를 유지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면음원은 뭐냐? 좌우 똑같은 상태인 거죠. 위로도 손실이 없고 그 좌우로도 손실이 없는 경우 요 경우는 손실이 없습니다. 계속 계속 꽉 찬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구형체가 되면서 동그라미 구형체가 되면서 이건 입체적으로 하면서 요때 이제 마이너스 3dB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리가 줄어드는 게 있어서 요거가 이제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자형은 어느 때까지 유지하다가 그 이상부터 이제 퍼지게 되면서부터는 소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 6dB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론상이 물리적인 이론상이 아니라 그냥 가상으로 했을 때 선 음원이 무한으로 갔을 때는 어쨌건 마이너스 3dB 점은 마이너스 6dB 만약에 면 음원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손실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6m잖아요. 저희가 1m를 기준으로 하죠. 1, 2, 4, 8, 16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잘못했어. 뭔가 이상했다. 1이었을 때 0이라면 1이 0이에요. 1이 0이라면은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죠. 선음원은 0이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선음원은 마이너스 12dB고 그 전문은 마이너스 24dB인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차는 12dB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그냥 전문문만 얘기하면 마이너스 4번인데 두 개의 차이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끝까지 보셔야 돼요. 두 소리의 음압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4랑 마이너스 10이랑 그 차이가 12dB 차이가 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5번이요. 어디 보자. 기온이 1도가 높아질 때 소리의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는가? 예, 요거죠. 여기서 이제 소리 구하는 공식이죠. 소리 구하는 공식 항상 제가 항상 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저희 세미나에 어떤 거 행사할 때 제가 티를 맞췄는데 각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식을 이제 등 뒤에 이제 박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선택한 게 소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331.5 플러스 0.6t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게 어찌됐건 온도별로 이제 소리의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 온도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5도일 때 9니까 약 340이 나오는 거죠. 340.5지만 약 340. 그래서 이제 흔히 평균 온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게 말이 없으면 보통 340. 그리고 그냥 여기서 약간 좀 틀리려고 하면 이 온도를 바꾸죠. 자,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0.6 정도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1초에 얼마나 가느냐. 요거랑 밀리세컨이랑 착각하지 말는데 미터 퍼 세크랑 이거 미터 세컨이 아니라 밀리 퍼 세컨인데 밀리 퍼 세컨은 1초가 1000 밀리세컨 소리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초가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요거고 요거는 1초가 1000 밀리세컨의 단위고 두 개가 약간 틀립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얘기한 거는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속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0.6 미터 퍼 세크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냥 공식을 알면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 요거는 이제 생황이라는 악기인데요. 요거는 옛날에 제가 민속촌 유튜버가 좀 핫했을 때 거기서 이거 부른 사람이 있고 제가 되게 좀 재밌게 봤었는데 일단 이건 소리가 부는 악기입니다. 나중에 이건 나중에 이제 실기랑도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음향을 하시게 되면 기회가 된다면 최소한 책에 나오는 악기들은 한 번씩 다 유튜브가 다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름은 까먹는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부르는 악기인지는 사실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여기 입구에다가 입으로 불어가지고 이제 부는 악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건 현악기랑은 좀 틀린 거죠. 부는 악기니까 6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인데 현악기와 같이 이러니까 틀린 거죠. 요성과 태성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라고 쳐요. 요성은 이제 떠는 소리, 울림,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랑 이제 태성은 약간 딱 꺾는 소리 약간 꺾는 소리인데 이거는 부는 거다 보니까 울림이 있어서 그거는 약간 힘들죠. 그래서 보니까 가장 먼 것은 6번은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예, 7번. 자, 여기서 이제 최소 가청 주파수랑 최대 가청 주파수가 있는데 dB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dB 개념이 있는데 dB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dB는 뭐냐면 비교 개념이 기본적인 dB는 비교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소리에 비해서 뭐 2배냐 3배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배다. 2배는 3dB. 4배는 6dB죠. 그런 다음에 8배. 8배가 9dB. 3dB씩 올라가는 거예요. 3, 6, 10이 아닙니다. 3dB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 dB는. 그런 다음에 10배가 10dB입니다. 요 개념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로그 계산을 하셔야 돼요. 로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10배면 10dB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로그 계산 복잡하다 싶으면 2배는 무조건 3dB씩 올라간다. 3dB, 6dB, 12dB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3dB가 올라가고 4배가 6dB가 올라가고 8배가 9dB가 올라가고 10배가 10dB가 된다. 요것만 외우셔도 사실은 요거 관련된 문제의 80% 이상은 그냥 풀 수 있어요. 로그 계산 안 하고. 예, 앞으로도 시험 문제에서 요 정도만 아시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dB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되는 소리에 2배, 3배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절대 그냥 기준점을 해가지고 SPL이라는 단어를 써요.
SPL을 해가지고 이건 뭐냐 기준점 최소 가청 주파수를 0dB로 해가지고 최대 가청 주파수를 120dB로 해가지고 130dB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청력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가청 주파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130 정도 되는 dB를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귀가 상하니까 이거는 귀를 상할 정도의 소리이기 때문에 가청 그냥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130dB는 가청 주파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책에도 나오죠. 산업계에서는 140dB까지 인정을 한다고 해요. 어찌됐건 사람이 들었을 때 어쨌건 견딜 수 있는 소리는 120dB, 0dB에서 라고 했을 때 최대 가청 주파수고 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최소 가청 주파수보다 문제가 나온 거는 지하철의 소리가 85dB잖아요. dB다 보니까 최소 가청 주파수보다 85가 높은 거죠. 그리고 최대 가청 주파수보다 35dB가 작은 거죠. 그쵸? 그게 2번은 맞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5dB랑 10 차이가 나죠. 10dB 차이가 난다는 건 10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 맞고 일반적인 소리가 60dB인데 85dB가 그 소리보다 20배 이상이 큰 거기 때문에 예, 그 지하철 소음에 그 대화 소리가 가려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SPL이랑 SPL 기준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가청 주파수랑 최대 가청 주파수는 아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이 1번입니다. 예, 8번이요. 무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 스테레오 마이크 테크닉은 무엇인가? 예. 두 가지 있죠. 스페이스드 페어랑 바이노멀 방식이 있죠. 여러분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 관련돼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2번 중에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3번 중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정도 문제가 나오면 2번 정도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노멀이나 XY나 그 NOS나 ORTF나 이런 식 ORTF 방식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 다음에 마이크는 어떤 종류가 쓰는지, 지향성은 어떤 걸로 쓰는지, 무지향성인지 단일지향성인지, 양지향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놓으시면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어찌됐건 내년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무지향성을 쓰는 마이크가 바이노멀이랑 스페이스 페어인데 여기서는 바이노멀만 나왔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고로 1이 됩니다. 예, 9번이요. 다음 중 칵테일 파티 효과의 예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이죠. 예, 요거 효과, 요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양이 효과, 뭐 2번 같은 양이 효과, 양이 효과, 도플러 효과, 뭐 그 뭐지, 칵테일 파티 효과, 하스,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뒤에도 약간 양이 효과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소리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희 팀의 또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음향을 초기에 이제 이론을 가르칠 때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효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가 싶으면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흔히 머글들이라고 하죠. 일반 머글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 머리로 인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소리가 오른쪽에서 그 어떤 물체가 날라올 때 소리가 오른쪽으로 이 소리가 오른쪽에 들린다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그 특별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그 소리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한 설명들 중에 하나가 이제 효과들에 관련된 설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그 알아두시고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칵테일 파티 효과는 제가 이제 그 뭐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그 뭐랄까 인상 깊게 남은 그 경험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약간 사랑 얘기 같은 건데 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그 친구가
그 버스에서 이제 그 뭐냐 학교 끝나고 이제 뭐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토요일에 학교 다녔으니까 일찍 끝나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이 저 학교가 이제 두 군데,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정류장이 있고 정문 후문처럼 뒤에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서 타가지고 딱 타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 친구가 탔나 봐요. 저는 이제 저쪽 끝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어디 뒤에서 그 친구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들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순간 그 뮤트가 된 것처럼 버스 소리 분명히 한 그게 한 10초 정도 10초 15초에서 20 정도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주변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순간 내 앞에 있는 소리가 그러니까 뮤트가 된 것처럼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뮤트가 된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친구의 말소리만 또박또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이 극한의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진짜 다른 소리는 다 무음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 자연계에서 사람의 귀가 내가 원하는 소리만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음향을 배우기 훨씬 이전 고등학교 시절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하니까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옛날에 무협지에서는 봤던 거예요. 무협지에서 막 다 안 들리고 특별한 소리만 딱 체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뼈저리게 느꼈고 음향을 하다 보면은 밴드 같은 게 있을 때 지금도 뭐 그 정도의 집중력까지는 안 생겼지만 제가 원하면 어떤 특정 악기의 소리는 어느 정도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극한의 노력을 만약에 한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소리만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 효과는 여러 웅성웅성거리는 속에서 누군가 나의 말하는 거 들을 수 있다. 이건 약간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집안에서 막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전 방 안에 있는데도 누가 제 얘기하면 제 이름만 딱 들리면은 확 고개가 돌아가거나 내 이야기 하네라는 얘기를 하면은 직업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 능력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건 확실하게 그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10번 요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DBM, DBU, DBV 요게 DBV의 대문자 소문자 요 차이점에 대해서 꼭 알아둬라. 분명히 이거 비교하는 문제 제 영상 뒤집어 나올 거야. 이 분명히 이거 그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DBU가 DBV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책에 보시면 나와요. DBU랑 DB 소문자 V랑 같은 말인데 앞에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뒤에 부하 임피던스랑 관계가 있습니다. 600옴이라는 그 정해진 그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DB 대문자 V는 부하 임피던스에 관계가 없는데 그 소문자 V는 그 임피던스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10번 같은 경우는요. 11번이요. 다음 음향기기 전원 회로의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4번이죠. 없습니다. 음향기기 내에서 교류를 그냥 쓰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 영상 중에 아이러니하게 그 교류랑 그 직류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전기 쪽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조회수가 꽤 높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쨌건 직류랑 교류니까 어쨌건 그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음향에서의 직류 교류는 사실은 전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짧게 생각을 해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음향 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같은 경우는 돼지코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꽂았을 때 전원 연결되는 걸 교류라고 하고, 건전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걸 직류라고 하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고급 전자기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직류로 DC 직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AC죠. 직류 DC입니다. 직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류를 쓰는 모든 것들은 아답터가 있어가지고 DC로 바꿔주는 거죠. 핸드폰 같은 경우 충전할 때 아답터가 있죠. 뭐 모든 게 아답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전자장비는 무조건 D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문적이지 않은 게 뭐냐? 선풍기죠. 선풍기는 딱 보세요. 그 아답터 없죠? 그냥 전기 꽂기만 하면 되죠. 최근에 뭐 DC 모터를 단 선풍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선풍기는 그 교류로 작동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풍기는 아답터가 없죠. 예. 하지만 모든 전자장비는 DC, 안정적인 전류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DC를 쓰고, 저희의 전기가 교류를 DC로 바꾸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류를 이제 직류로 바꾸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간혹 장비를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잡음이 들어온다. 그때 이제 가끔 이제 전원선을 뽑아가지고 배터리로만 가게 되면은 잡음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그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anyway, 그 음향 관련된 장비는 무조건 직류로 바꾼다. 교류로 들어오더라도 직류로 바꿔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직류랑 교류랑 관련된 거는 한번 정립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전기는 사실 음향에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좀 작다. 예. 12번. 야, 요것도 이제 그 재밌는 거죠. 무선 마이크의 송신기와 수신기 설치 관련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다른 것들은 다 맞고 1번이 틀린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왜 1번이 틀렸다고 얘기하냐면은, 음향을 전공한 친구랑 전공하지 않은 친구랑 가끔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게 발생이 되는 게 있는데,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있어요.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테나 관련된 거예요. 안테나 관련된 거는 50옴, 영상 관련된 거는 75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거, 디지털 신호 110옴입니다. 약간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테나, 무선 마이크 안테나라고 하면 무조건 50옴이에요. 영상이다, 영상에서 소스 보낸다, SDI 이런 거는 75옴, 디지털 신호 보낸다 110옴, 이건 국룰입니다. 자, 그러면 안테나를 75옴으로 쓰면 안 되나? 라고 한다면은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여기서는 항상 그게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테나가 50옴이잖아요. 75옴을 연결해도 작동은 돼요. 예,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최근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가 안테나 그 무선 마이크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설비한 거에 비해서 안테나 선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작업하는 친구랑 같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근데 이게 매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지금 작업을 안 하면은 나중에 작업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여서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살짝 욕심에 75옴짜리를 연결해 볼까? 사실 75옴 연결해도 작동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아주 찰나 살짝 고민해 봤어요. 근데 같이 하다가 무슨 소리야 감독님, 임피던스 매칭은 맞춰야죠. 지금 그래 맞아, 임피던스 매칭 맞춰야지 라고 해서 다행히 이제 그 50옴짜리 케이블 있던 게 찾아가지고 그 다른 케이블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연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매칭할 때 두 개 사이에 연결 단자도 50옴짜리를 맞춰서 하느라고 밑에 창고 뒤져가면서 이제 그 BNC 커넥터를 맞춰서 했어요.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뭔 그게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임피던스 매칭은 어찌됐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무선 마이크 관련된 걸 나오다가 살짝 그 옴수가 나온 거지만 다른 문제로 이 안테나 영상 디지털 신호 해가지고 이 임피던스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BNC 케이블을 쓰긴 하는데 어떤 거를 이건 틀리죠. 다른 케이블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XLR 쓰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임피던스 매칭을 안 맺혀도 기계가 작동은 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능하면 해당되는 저항값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원리냐?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한다면은 컨테이너 공장이 있어서 저희가 통조림을 만든다고 칩시다. 참치 통조림을 만들어요. 컨테이너 벨트에 통조림이 쭉 그 진행하는 그 컨베이너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그 참치캔으로 참치가 쏟아져야 되는데 여기로 참치캔이 500g 많은가? 500g을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500g의 참치가 떨어져요. 자, 근데 계속 공장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통이 모자르네. 작업은 해야 되는 통이 모자라요. 근데 옆에 보니까 200g짜리 통이 있어요. 200g짜리 통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작업은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걸 200짜리 그 참치캔도 팔아야 되니까 200짜리 통조림을 같이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통조림 통을. 그러다 보면은 500g짜리 통조림이 나와야 되는데 200g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300g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버리게 되죠. 손실이 생기죠. 하지만 캔에는 잘 들어가죠.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200g짜리 캔이 다 완성이 됐어요. 어찌되건 팔 수가 있어요. 장사할 수도 있고 공장을 돌릴 수도 있는데 손실이 300g씩 나오는 거죠. 반대로 1kg짜리 참치캔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500g씩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긴 들어가요. 공간이 많이 남죠. 500g씩 남죠. 통조림이 쌓이죠. 작업도 되고 공정 다 되는데 나중에 이거 팔다 보면은 컴플레인이 걸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500g짜리 내용을 하려면은 여기 500g에 맞춘 용기를 써야지 임피던스 매칭에 맞춰야지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상관없잖아요. 전기 쓰는 데 있어서 어차피 전기는 남아도는데 전기 가지고 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똑같은 차라고 제가 가격도 똑같다고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취향도 똑같은 차인데 하나는 연비가 10짜리 차고 하나는 연비가 5짜리 차예요. 그럼 어떤 걸 타겠어요? 연비가 좋은 걸 타죠. 그쵸? 임피던스 매칭을 안 맞춰도 그 음향기기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전력 손실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내는 거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장비를 쓸 때 임피던스 매칭이 안 맞추면은 전기세가 한 달에 10,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임피던스 매칭 잘 맞추니까 그 전력 효율 때문에 7,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어요? 맞춰야죠. 맞춰야지 효율성이 좋으니까요. 저희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쓸 때 그 특히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 전기가 배터리로 가다 보니까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극대화를 해야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안 하고 그로 인해서 핸드폰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집에서 그냥 음향 장비 할 때 벽전기 꽂아서 쓰기 때문에 전기가 손실되는 걸 나는 뭐 크게 상관없어. 임피던스 매칭 맞으나 안 맞으나 뭐 큰 상관 없겠지 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임피던스 매칭을 맞추는 거는 약속 같은 거예요. 안 맞춰도 작동은 되지만 맞추지 않으면 어쨌건 장비에도 약간 부하가 생겨요. 부하가 생긴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부하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낭비되기도 하고 어쨌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경우는 50 옴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무선 마이크에 관련된 거지만 임피던스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무선 마이크 같은 거 쓸 때는
반짝이 옷, 그 옛날에 가지고 막 그 나이트클럽 이런 데 반짝이 옷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무선 마이크 주파수를 약간 튕겨져 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이크 안테나 같은 경우가 그 사람의 맨살에 붙게 되면은 그 수준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금속성 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에 마이크 안테나가 붙으면 사람의 몸도 전기를 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항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능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 흔히 벨트팩 같은 거가 있는데 그걸 쓰는 이유가 살에 안 닿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성 물체나 사람이랑 그 맨살과 닿으면 안 되고요. 나머지 3번, 4번 다 같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정답은 1번입니다. 75ohm이 아니라 55ohm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꼭 다음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3번 마이크가 있을 때 이거 책 보면 돼요. 예, 픽업값도 65도입니다. 예, 65도까지가 3dB가 깎이는 거고요. 90도면은 6dB입니다. 그래서 65도, 65도 합쳐서 130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130도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일본이랑 이 말이 약간 헷갈리게 해서 축을 중심으로 65도, 65도냐 이게 헷갈릴 수 있죠. 나는 그 가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문제 푸는 사람이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65도, 65도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지, 축을 중심으로 130도지. 전체 130도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서, 그래서 이제 요걸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저희 자체 할 때 문제를 내봤지만, 요거를 이제 문제를 좀 너무 자세하게 내면은 뻔히 답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제자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그런 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14번 같은 경우 노치 필터. 노치 필터가 뭐냐? 가청 주파수가 이렇게 있을 때 특정 주파수 이렇게만 그 깎는 거, 높이거나 깎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있으면 크게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여기 쪽이 저 신체 조그만 일부분만 안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살짝 가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저의 전체의 모습에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노치 필터는 뭐냐면, 전체 가청 주파수에서 이제 소리를 이제 처음에 튜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공간에 따라 다르게 특정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주파수가 하울링이 나기 좋은 포인트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튜닝을 하면서 소리를 맞춰가는 것도 있지만, 특정 주파수에서 하울링이 난다면 이 부분만 깎아주는 거죠. 이 부분만 이렇게 깎아주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까지 가버리면 전체적인 음이 약간 좀 변형되는 게 있기 때문에 2개 정도만 이렇게 깎아주면, 아까 같은 경우는 전체 소리 볼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요만큼까지밖에 여유가 없다면 이렇게 깎아 놓으면은 이 정도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하울링이 그만큼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1밴드 이퀄라이저를 꼭 모니터 스피커에 달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 걸어가지고 무대에서 이제 모니터 스피커 미리 체크하는 거죠. 해서 일부러 하울링을 내는 거죠. 일부러 하울링 내면은 특정 주파수가 그 하울링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노치 필터로 그 31 노치 필터도 있지만 30 보통 이제 요즘은 31밴드가 이제 쭉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해당되는 주파수만 깎는 게 노치 필터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깎고 2개 정도만 깎아요. 극단적으로, 약간 극단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간 정도 깎아버리면, 그 다음에 세팅을 해놓으면은 보통 이제 웬만한 그 일반적인 공간이 아닌 특이한 공간이 아닌 이상 마이크를 스피커에 갖다 대도 하울링이 웬만하면 안 나요. 거의 한 90% 이상은 하울링이 안 나요. 거기다 하울링이 난다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까지 깎긴 깎는데,
모니터 스피커는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연주자들한테만 가는 소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살짝 깎여도 크게 공연을 관객이 듣기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치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중간중간 깎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의 하울링을 잡는데 노치 필터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예, 2번입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니까 예, 저도 조금은 빨리 할게요. 예, 15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예전에는 비슷한 문제 나온 적 있죠? 예.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서 총 3개 정도 나와요. 그 앰프가 있고 스피커가 3개가 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를 구하는 것도 나왔는데 한 가지 더 나온다 그러면은 각 스피커마다 출력되는 출력은 몇인가 와트를 구하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와트까지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게 60V입니다. 60V라고 했을 때 8옴 계산하기 너무 좋죠.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8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니까 8분의 1, 8분의 1이죠. 요 부분의 1이니까 예, 3분의 8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2.66이죠. 예. 자,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각 전체 임피던스는 이거는 그 뭐지? 2.66 옴 이렇게 나왔을 때 전류를 구해야죠. 예. 그래서 음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류나 이제 제가 옛날 책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전류 구하는 공식, 전압 구하는 공식, 출력 구하는 공식 이게 공식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를 외워라. 외우기에는 공식들이 몇 개 더 있죠. 외우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외우던지 포기하고 음향을 한 문제 틀리던지 요때 나오는 문제가 요런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한 번씩 나옵니다. 요렇게 그 전기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데 이게 일반인들은 포기를 하면은 차라리 그 포기한 시간에 다른 것들 더 외우겠다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음향을 계속 할 거라면은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요때 이제 써먹는 거죠. 거의 그 이번에 저희 쪽 그 팀원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 자격증 시험 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봤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전기 기능사를 땄어요.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가 필기도 봐야 되지만 실기도 사실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건데 걔가 이제 그러면 준비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어쨌건 2학년 때 전기 기능사를 따가지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가 있으면 또 무대에 상급을 볼 수가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이번에 그 필기 합격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에 이 친구가 전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 기능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음향을 시작한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된 친구인데 이번에 필기 점수가 70점이 훌쩍 넘었어요. 80점 가까운 점수를 맞았는데 본인이 어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기를 하면은 전기 정도를 잘 하게 되면 요거 문제들이 좀 쉬울 수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3급을 따게 되면 저희 지금까지 최고 신기록이 19살인데 이 친구가 따면 18로 낮아지게 되겠죠. 어찌됐건 anyway 음향을 하면서 요자는 겁니다. 전기 공부를 하게 되면 예, 요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추후에 음향 관련된 거 나올 때 전기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그 2.665이 나옵니다. 전류를 구하는 공식 예, I는 R분의 2죠. 예. 저항은 전압은 60이죠. 그러면은 나누면 궁금하죠?
2죠. 2. 6, 22, 6, 22. 응? 이렇게 나오지? 3이죠? 예. 이렇게, 여기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68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22.5가 나와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굳이 여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어쨌건 22.5가 나옵니다. 계산하면요. 22.5가 나오는데 3개잖아요. 앰프가 3개이기 때문에 3개면은 3으로 나눠야 됩니다. 각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요 전류 계산하게 되면은 개수만큼 나누셔야 돼요. 3마니까 7.5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예. 어찌됐건 구하는 공식 저항분의 전압 구하고 그럼 2.66이니까 나누게 되면 22.5가 나오는데 3개로 나누니까 각 흐르는 거는 7.5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요. 각 스피커에서 출력되는 출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은 요거는 출력은 저항분의 제곱이죠. 요거 굳이 계산 안 할게요. 1350 정도 나오는 출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찌됐건 출력 구하는 거 그리고 전류 구하는 거 그런 다음에 그 병렬 직렬 요런 거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요런 공식들은 외워두시면 어찌됐건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예. 또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예, 요 말씀 드리고요. 16번. 제가 1시간 반을 예상했는데 2시간 가겠는데. 빨리 할게요. 예, 그림에서 A 신호와 B 신호의 위상차는 나왔는데 요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있고 좀 작은 선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10, 20, 30, 40인 거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총 40으로 한 사이클이 되는 거여서 그 10식이 각도가 90, 180, 그 다음에 270, 이게 360대까지 다시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B지점은 90dB에서 180 가는 사이에요. 여기 위치에 있죠. 예. 여기 위치에 있고 A 같은 경우는 이 정도쯤이네요. 여기쯤이네요. 여기죠. 요걸로 봤을 때 이 녹색선으로 따지면 90에서 그 180 가는 사이에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다시 0에서 90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쵸?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간이니까 두 개의 위치는 같으니까요. 요거 했을 때 45도씩 하면 135도 135도랑 45도 요 두 개 차이인 거죠. 그쵸? 135도랑 45도의 그 차이는 90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이클이 어찌됐건 계산하기 좋게 그 10씩 되어 있고 그 중간이니까 예. 그래서
요 차이는 90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는 계산한다기보다는 그 사이클 정도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를 너무 뭐 어떤 식 해가지고 쓰시면은 거기서 이제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2배니 4배니 이걸 계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7번 컴프 기능 아시죠? 예, 컴프 기능 있을 때 원래 소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트레시홀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트레시홀더가 생기게 되면 레시오 비율에 따라서 단계를 낮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되면 이거 리미트고요. 이 이상은 아예 그냥 레시오 개념이 없이 그냥 무한대로 그냥 깎아버리는 거니까 이건 리미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문제가 뭐냐, 작은 소리에 영향을 덜 주면서 높은 소리는 영향을 더 감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높은 소리에는 더 감소되게 하려면은 더 꺾어야 되겠죠. 레시오 비율을, 그러니까 레시오가 이 각도 기준입니다. 트레시홀더는 여기에 트레시홀더는 이 컴프 기능이 작동되는 것, 음악 감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트레시홀더예요. 트레시홀더고 이거 내리는 비율 2대1로 할 거냐 3대1로 할 거냐 이게 레시오 비율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더 큰 소리의 소리를 감쇄하기 위해서는 레시오 레시오 비율을 높여야지 이게 깎입니다. 2대1보다는 3대1이 더 깎이는 것처럼 3분의 1이니까 레시오 비율을 높이면 깎이니까 일단 레시오는 올려야 되고요. 작은 소리에 영향을 덜 주겠다는 거니까 트레시홀더는 높여야죠. 만약에 트레시홀더를 내려버리면 어찌됐건 여기도 이거보다 작은 트레시홀더가 기존보다 작은 소리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부터 깎이기 때문에 트레시홀더는 높이고 레시오도 높이고 하면은 작은 소리에 영향은 덜 주면서 그 큰 소리에는 그 소리를 더 깎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예, 18번이요. 18번은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룸이랑 챔버랑 홀 같은 경우는 공간 음향이에요. 공간 리버브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울림을 만드는 리버브고, 그 플레이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약간 창 이런 약간 특수 효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리버브긴 리버브인데 약간 충 약간 좀 특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철판을 약간 다른 세계는 공간에 울린다는 걸 표현한다면은 그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철판이 울리는 거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플레이트 리버브가 다른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플레이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룸이나 챔버나 홀 같은 경우에 써봤으니까 이건 세 개가 같다라는 거는 이제 이건 좀 유명한 리버브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아신다면 당연히 2번을 정답으로 하셨을 겁니다. 세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니까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음향하는 사람은 좀 알 수도 있는데 처음 문제 보시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좀 풀기 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고음과 혼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팔 같은 거예요. 나팔 같은 건데 임피던스 매칭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작다 보니까 여기 소리는 작은데 여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임피던스 매칭 맞는 거고, 멀리 갈수록 어쨌든 모아 소리가 커지는데 공간이 넓어지면서 소리가 퍼질 수 있게 돼가지고 소리는 센데 어쨌든 여기 반사가 되면 소리가 센데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다신 퍼지기 때문에 약해져가지고 어쨌든 소리 맞춰주는 임피던스가 매칭이 맞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고요. 소리를 멀리 보낼 때 나팔 같은 거죠. 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부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할 때 부부젤라 뿌 이렇게 소리 부르는 것처럼 나팔 같은 거기 때문에 멀리 보낼 때 쓰는 거죠. 지수형이라고 하는데 4번 지수형 같은 게 뭐냐면은 그냥 한국말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기하급수적 지수형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인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소리가 큰 소리로 출력되는 거,
예, 기하급수가 커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4번까지 맞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폭의 형태가 뭐냐면 그 스피커 중에 저음 스피커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이렇게 꺾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제가 그림을 이거 해가지고 그림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나? 어쨌건 소리가 이게 그 포도처럼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갈 수 있게. 왜냐면은 저음 같은 경우는 어쨌건 소리가 일단 여기 출력될 때 파장의 길이가 최소 4분의 1 파장까지 돼야 되는데 저음 같은 경우는 파장의 길이가 일단 길잖아요. 뭐 100Hz만 하더라도 1.7m다 보니까 파장을 길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소리가 약간 돌아나가게 해야 되는데 돌아나가게 안 하려면은 스피커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 스피커 안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컴팩트하기 위해서 좀 줄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포개가지고 소리에 약간 동선을 길게 해가지고 저음역대를 재생하기 위한 스피커가 이제 그 스피커 방식 중에 쓰는 게 이제 그 포개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저음대역이니까요. 예. 호는 고음이죠. 고음을 멀리 보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음대역이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겁니다. 예, 20번. 20번 같은 경우는 요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병렬 연결해가지고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디펜스 게임 해본 적 있잖아요. 디펜스 게임 해가지고 뭐 적들이 물려오는데 길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궁사를 4명 보내고 한 군데는 궁사를 8명 보냈어요. 그래서 막 저희 들어가지고 통과된다면 여기 이 궁을 통과된다면 궁사 4명 있는 곳이 통과가 잘 되겠어요? 궁사 8명 있는 곳이 통과가 잘 되겠어요? 예. 저항이죠. 궁사는 저항이죠. 저항이 큰 때는 통과가 덜 되는 거죠. 저항이 적은 대로 힘이 더 가는 거죠. 예. 그런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 어쨌건 클수록 출력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8옴 쪽으로 더 많은 파워가 전달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더 반대니까.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3번이 틀린 겁니다. 저항이 높을수록 출력은 낮습니다. 그래서 앰프 같은 경우에 병렬 연결해가지고 저항수가 쭉쭉 떨어지면 출력은 높아지는데 그만큼 그 앰프의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앰프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2옴 이하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21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책 198페이지 나와요. 그 공연 중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요거를 써본 적이 별로 1구짜리는 사실 써본 적이 없고 사실은 이제 뭐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서로 무전 같은 거 하면서 막 서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할 때 막 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조용할 때 큐가 들어가는 건데 막 그 음향 쪽에서 계속 소리 내면은 그게 방해되다 보니까 조명이나 음향 쪽에나 이제 큐를 줄 때 무대 감독이나 이렇게 큐를 줄 때 램프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녹색과 빨간색을 해가지고 녹색을 했다가 빨간색으로 레디 고 음향 공연 중에는 공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무조건 레디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다가 왜냐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수가상이 당황하잖아요. 근데 할게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던질 때가 잘 받아. 하나, 둘, 셋 이런 거죠. 그래서 공연 때는 항상 레디 머신 31번 레디 고 레디 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전구가 켜지면 순간적으로 딱 긴장하고 있다가 전구가 꺼졌을 때 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탁 켜지면 당황스럽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 파란불이 바뀌기 전에는 아까 파란불이 바뀌기 전에는 노란불이 뜨잖아요. 예, 주황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운행하다가 멈추세요라고 할 때 갑자기 빨간불이 돼버리면 순간 사람이 당황스러운데 주황색 불이 뜨면 곧 신호가 멈추겠구나 해서 사람이 이제 긴장하는 것처럼 공연 중에는 항상 레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구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레디하다가 딱 꺼지면 그때 큐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반대로 해가지고 꺼진 상태가 레디고 불이 들어오는 게 큐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 들어온 게 레디고 꺼졌을 때 고가 됩니다. 책 198페이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무대음향 투책입니다. 22번 이거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향 용어 중에 그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 3시 55분을 그냥 3시 5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3시 55분을 4시 5분 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 여기 표현할 때 로우 컷이랑 그 다음에 하이패스랑 똑같은 말입니다. 저음역대를 죽여, 저음역대를 내보내지 마, 고음역대만 통과해, 이런 거예요. 몸무게 100kg 이하는 출발하지 마, 몸무게 100kg 이상만 출발해, 뭐 이런 얘기처럼. 그래서 로우컷이랑 하이패스랑 같은 말인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1번이죠. 저음이 필요하지 마이크 채널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음을 꺾던가 아니면은 그 고음만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역 통과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게 잘못된 거죠. 저역 통과는 로우 컷 그 하이 컷인 거죠. 그래서 저음이 필요하진데 저음이 필요하지 않은데 저음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은 틀린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22번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로우 컷, 하이 컷,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는 똑같은 말인데 가끔 가다가 헷갈리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정도는 더 약간 정립을 머릿속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3번. 스피커의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그냥 책 보시면 2번이라고 알 수 있고요. 이건 2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번 할게요. 요즘 음향 장비들이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여기 이번에 문제에서는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거 AD나 DA 요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를 그 AD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AD 컨버터, 아날로그를 디지털 바꾸는 거. 반대는 DA 컨버터라고 얘기를 하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 그 양자와 비투스를 크게 하게 되면 뭐냐, 한마디로 데이터 용량 많이 하게 되면 뭐냐, 그 저희도 화질이 그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화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이터 양이 많아지잖아요. 한마디로 밀도를 높이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100개로 등분한 거랑 아니면 1000개로 등분한 거랑 그 세밀도가 더 틀리겠죠. 비트수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더 세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한다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 번 잘랐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찌됐건 조금 잘랐을 때보다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밀도가 높아진 만큼 요걸 때 다이나믹 레인지도 높아집니다. 표현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커지고, 여기서 이제 23번 3번 어찌됐건 기존에 있는 거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들어왔던 그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대가 더 늘어나진 않아요. 어찌됐건 이건 고정이에요. 어찌됐건 AD 컨버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가 갖고 있던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10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10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건 컨버팅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나기도 하는데 손실이 안 난다 하더라도 100이에요. 한마디로 재생 가능한 주파수 폭은 어찌됐건 가장 좋아야 제로예요. 좋아지면 좁아졌지 넓어지진 않는다.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는 어찌됐건 우리가 뭘 암만 갖고 와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변하진 않잖아요. 본질이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없는 소리가 새로 생겨지진 않으니까 주파수가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재생 가능한 주파수가요. 25번 같은 경우는 자, 출력 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소리가 커지는 걸로 따지면 사실은 파워 앰프가 출력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건데, 증폭률을 따지면 마이크 프리 앰프가 굉장히 큽니다. 소리가 들어온 소리 가지고 이거는 이제 마이크 나중에 그 페이더랑 그 개인값 보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쨌건 굉장히 사실은 마이크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작은 소리인데 이거를 키우는 거다 보니까 증폭률 한마디 몇 배가 올라갔냐라는 것만 따지면 마이크 프리앰프가 가장 그 단계가 높다. 파워 앰프는 이제 그거는 출력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건 이건 소리를 그냥 증폭시키는 거고요. 근데 마이크 프리앰프는 굉장히 600ohm의 작은 소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증폭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막 잭 같은 거 함부로 뽑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증폭률이 이게 크니까 잘못했을 때 뻑 소리 났을 때 그 소리가 갑자기 확 더 증폭이 되면은 그 데미지가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앰프 같은 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전기 꽂고 전기 빼고 이런 거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프리앰프 너무 그 최대로 해놨다가 하게 되면 진짜 콘솔이 상하거나 스피커가 상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6번은 그냥 보시면 디귿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강하게 표현되니까,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소리가 나오는 가장 그 가운데죠. 그러다 보니까 26번은 3번인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라 딱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27번이요. 다음 중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요 문제가 사실은 무대음향 2에도 안 나와요. 무대음향 책 그 3권을 보시면 나오는 건데 3권 내용 중에서 사실은 요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그 에일리어싱이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이 다음에도 이 문제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건 정확한 에일리어싱은 나인퀴스트 이론이랑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27번이랑 28번이랑 같이 갈게요. 나인퀴스트 이론은 건 뭐냐면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음원 주파수가 있을 때 그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로,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로 디지털화 해야지 에일리어싱이라는 게 있어요. 에일리어싱이 뭐냐면은 2배가 아닐 경우에 교차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잡음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일리어싱에 손상되는 게 생겨가지고 잡음 같은 그냥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2배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에일리어싱이 생겨가지고 그 음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게 있다. 신호가 깨지는 에일리어싱 계단 형식의 이제 소리가 한마디로 디지털할 때 약간 깨지는 현상, 깨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한마디로 제대로 그 표본화가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에일리어싱이라고 해요. 나인퀴스트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하는 주파수는 샘플링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2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인퀴스트 이론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2배 이상이 안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에일리어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배 이상 해야 되는 이론이 나인퀴스트 이론. 2배 이상이 우리가 샘플링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2배 이상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에일리어싱.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잘못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안티 에일리어싱은 요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에일리어싱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모드가 안티 에일리어싱이고요. 어쨌든 2배가 아닐 때 생기는 게 에일리어싱인데 그거 이어지면서 이제 28번을 가게 되면 자, 샘플링 주파수가 44.1이다. 44.1이고 디지털 시스템에서 28kHz를
를 오디오 신호를 입력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에일리어싱이 나오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그 보기가 그 3번 있잖아요. 3번이 정답이긴 한데, 그냥 요거 빼기 28점 하면은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16.1인데요. 요렇게 풀면은 굉장히 쉽죠? 예. 근데 요거는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리를 다시 할게요. 샘플링 주파수가 44.1이에요. 근데 여기 입력된 디세션 그 주파수가 28이에요. 자, 28의 2배는 56이죠. 56 이상으로 해야지 그 에일리어싱 발생이 안 되는데, 나이퀴스트 이론에 따라서 에일리어싱 발생이 안 되는데, 56보다 낮기 때문에 어쨌건 에일리어싱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에일리어싱은 어디서 생기느냐 라고 하면은, 공식에 의해서, 공식까지 하게 되면 뭐 FS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긴 하는데, 공식에 의해서 0.4, 그러니까 그 주파수의 0.4에서 0.6 구간, 그러니까 40%에서 60% 구간에서 에일리어싱이 발생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28kHz잖아요. 28의 40%에서 60% 사이에 주파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에일리어싱은 그 주파수의 40에 60, 요 주파수 사이에서 발생이 된다고 치기 때문에, 28을 나누면 예. 44.1에서 생긴 거니까요. 예. 0.4를 곱하니, 예, 4를 곱하니까 4,8.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맞아요. 제가 지금 피곤한가 봐요. 예. 28에 40%니까, 예, 4를 곱하니까 84, 32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 11.2 맞아요. 예, 28. 제가 지금 피곤한가 봐요.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네. 예, 11.2죠. 40%는 11.2kHz에서, 예, 60%가 16.8이 나옵니다. 예. 28kHz에서 40%는 11.2고, 예, 60%는 16.8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주파수가 에일리어싱이 되는 주파수예요. 그래서 요 주파수 안에 3번 16.1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력된 시험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에일리어싱 주파수는 3번이 되는 거죠. 예. 44.1에서 28을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했을 때 40% 60% 사이에 들어가는 주파수가 에일리어싱이 발생된다. 만약 여기서 13이 나오고 3번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13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왜 83 83이라고 해서는 순간적으로 84인데 순간적으로 83이라고 순간 생각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뭐지 1시간 25분째 논스톱을 하다 보니까 순간 머리가 순간 정리된 것 같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 나왔는데 요 문제는 좀 뭐랄까 3급이 풀기에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29번 쉴드, 음양에서 쉴드 접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정답 4번 방막 쉴드가 앞에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막 쉴드 같은 경우는 유연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옳지 않은 건데 요런 문제 풀 때 꼭 다 맞는 것 같다가 그 뒤에 말 한마디가 약간 틀려가지고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저희 이번에 시험 볼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시험 보러 갈 때 잠을 좀 푹 자라, 푹 자고 시험 보기 직전에 초콜릿 같은 거 먹어라. 아니면 진짜 정신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사람이 약간 아까 방금 저처럼 순간 지치다 보니까 순간 정신이 약간 좀 몽롱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풀면은 틀리기 쉽죠. 방막실드는 주위 알림이는 뭐 맞아 그런 거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보셔야죠. 유연성이 그 필요한 무대에서는 많이 못 쓰고 이건 설비용으로 많이 씁니다. 설비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니 많이 쓴다기보다 사실은 방막 실드 자체 잘 안 써요. 예, 저 요즘은 최근은 좀 안 쓰는 추세긴 한데 만약에 쓴다 하더라도 무대에서는 안 쓰죠. 쓴다면은 설비용, 고정용으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연성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게 있는데 자 전력 관련된 거는 이거 나중에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전력이 두 배가 되면 전압은 4배가 됩니다. 이건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그거까지 하면 좀 복잡해. 그 전력이 2배가 되면 전압은 4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전력은 6dB가 되는 거예요. 예. 전압은 2배가 되면은 전압이 2배가 되면 3dB인데 이게 왜냐면은 음향을 그러니까 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전력이건 전압이건 전류건 그냥 다 두루뭉실하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전력, 전류, 전압, 뭐 어쨌건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2배니까 무조건 3dB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공식에 따라서 전력이 2배면은 전압이 4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력이 2배일 때는 6dB가 올라가고 전압이 2배일 때는 3dB가 올라가고 거리가 2배일 때는 마이너스 6dB가 들어가고 간혹 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똑같은 소리가 진짜 똑같이 같은 지점에 똑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6dB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6, 7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해놨었는데 예전 제 영상 중에 어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배일 때마다 이게 3dB가 올라가는 게 있고 6dB가 올라가는 게 있고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왜 그때 영상에 얘기했냐면 문제 중에 다음 중 전력이 2배였을 때 최종적으로 몇 dB가 올라가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압이 2배였을 때 나오는 문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말이 전력으로 나왔을 때랑 전압으로 나왔을 때랑 dB가 그러니까 3dB인지 6dB인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고 가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정립을 하세요. 정위상이었을 때 6dB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답은 1번이죠. 전압이 2배는 예.
어, 자, 진짜 지금 피곤한 거 보네요. 예. 예, 어쨌든 그래서 그 뭐지? 전압은 2배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여기서의 출력 전력은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6dB가 어쨌건 4배잖아요. 예. 기본 그러니까 여기서의 출력 전력이랑 순간적으로 제가 좀 하다가 중간 딱 했던 게 그 전기 전력이 아닙니다. 출력 전력입니다. 출력되는 것. 결과론적으로 전력이 3배 그게 아니라 출력되는 거는 6dB이기 때문에 4배가 맞는 거죠. 예. 그 개념에서의 4배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전력 얘기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살짝 뭐지 했네요. 어쨌건 전압이 2배가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출력이 돼서 출력되는 거가 4배이기 때문에 4배는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입력되는 전력이라는 다른 얘기예요. 어쨌건 그거는 정리화를 해가지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악 시간에 배울 내용이죠. 예. 이거는 DS 가가지고 A, B, C, D, E, F에서 DS에서 B로 가는 게 맞죠? 기후에서 B로 가서 C에서 마무리되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32번을 할 말이 많아요. 32번. 왜냐? 저에게 옛날에 뼈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 전기가 만들어진 역할. 여기엔 지금 없는데, 제가 전기 얘기를 하게 되면 주변에 배전반이 있으면 항상 배전반을 열어서 보여줘요. 그 전기는 RSTN 기억하시면 돼요. RSTN인데,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그 풍력이건 수력이건 뭐건 그 모터를 돌려서 만들게 됩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딱 그 모터 딱 연결하게 되면 앞에 막 바퀴를 돌릴 때마다 전기가 나와 불빛이 나오는 게 있는데 모터가 가운데 있을 때 이 모터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기를 받아서 저희가 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는데 과천과학관에 가게 되면 이런 관련된 거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해놓은 기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진짜 그 뭐랄까 기회가 된다면 가실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과천과학관에 가서 전기 관련된 원리 기초과학관이죠. 가시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전기를 어떻게 따냐 여기 R, S, T 가운데가 N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나오는 전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에 대해서 깊게 가면 약간 복잡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찌됐건 그래서 요 상 같은 게 120도 차이에요. 120도, 120도, 120도예요. 그래서 그 배전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RSTN 해가지고 전기가 쫙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가 전기에 물렸을 때 R 쪽에 물리거나 S 쪽에 물렸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이제 전기를 몰아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N이잖아요. T잖아요. T 쪽에 전기 안 쓰고 R 쪽에만 다 몰려쓰게 되면 이쪽에 약간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쓸 때 RN이나 SN이나 TN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골고루 쓸 필요가 있습니다. 골고루 쓰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써서 전력량을 약간 나눠줘야지 약간 이쪽에 부하가 덜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냐 R이랑 N이랑 합쳤을 때 220V가 나와요. 보통. 예. 그러니까 N이랑 겹쳤을까? RN, SN, TN 가운데 중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220도가 나온다고 220V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고조도 380 전기 쓰는 데도 있는데 380 전기를 쓰려면은 R이랑 S나 아니면 SN이나 그 RN이나 RT나 이런 식으로 해서 N을 제외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380V가 나오는 거고 그 N이랑 연결했을 때 220V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A, B, C, D가 다 N 회색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0V 전부 다 220V가 나와요. 그 중에 나오는 게 4번이죠. A, D, C, B도 모두 220V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A, B, C, D가 다 220V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S에만 2개가 물려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지어졌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 위에가 380V라고 적혀있잖아요. 380V. 근데 간혹 저희 공연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0V가 아니라 220V로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을 때 어떻게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뭘 생각했지만 220V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뭐지? R이랑 S랑 있고 R이랑 그 N이랑 이렇게 했을 때 220V가 나와요. 그러면 요때 R이랑 N이랑 합치면 어떻게 했냐? 110V가 나온 거죠. 옛날에 지을 때 그때 110V 장비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음향실에 그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전에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제 생각에 다른 저희 음향 배전반도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한 번은 외부 팀이 왔는데 저희 배전반 안 쓰고 요즘 안 그러지만 외부에서 좀 느그랑 안 쓰고 그냥 다른 적이 많이 옛날 10년 전에는 당연하게 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기를 잘 몰랐을 때요. 몰라가지고 외부 다른 전기 하면서 그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전기는 음향 막내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꼭 그 새로운 전기 만들 때는 테스터기가 꼭 있어야 돼요. 손으로 찝어볼 수는 없잖아요. 테스터기를 꼭 찝어봤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 테스터기를 안 찍어봤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같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주면 안 되는데 어쨌건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날린 적이 있죠. 앰프 쫙 날린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거 사고 수습하느라고 한 번 식겁해가지고 요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하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110V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낮춰가지고 전기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380이 아니라 220이었으면은 여기에서 정답이 없었겠죠. 그렇게 쓰면 이제 지금 110V가 보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4번 정답이 되려고 해서 110V가 됐어야지 정답이 됐겠죠. 이게 혹시라도 여기 380이 아니라 220이었으면은 그렇게 된다. 여기에 이제 밑에 아마 보통 배전반 같은 게 N이 있어요. N이 있어서 N 접지죠. 접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저희 전기 커넥트 하게 되면 AC에서 그 전기가 있고 한쪽은 여기고 한쪽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접지 있는 거가 접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RSTN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N을 중심으로 해서 RN, SN, TN 이렇게 했을 때 보통 220V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자료는 한번 시간 내서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정답이 4번이고요. 33번 같은 경우는 43번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솔로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솔로 같은 뜻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소리 듣는 건 AFL이랑 PFL이죠. 이거는 자주 얘기되는 거죠. AFL 뭐죠? 애프터 페이더 다음 단계죠. 그래서 AFL 1번 같은 경우는 페이더 다음 단계 레벨이기 때문에 페이더를 내린 상태에서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페이더를 올려야지만 소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더 전 단계 PFL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기 솔로가 있다. 솔로가 있으면은 솔로가 PFL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솔로가 나왔으면은 솔로도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FL로 뮤트를 걸은 상태, 페이더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333이네요. 34번. 제가 이거 거의 세 문제 중에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세 번 문제가 나오면 3년에 한 2번 정도는 이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 가중치죠. 한 번은 가중치 나왔어요. A 가중치, B 가중치, C 가중치가 나온 적이 있고 한 번은 DBA, DBB, DBC로 나온 적도 있고 이 웨이팅 이렇게 이거 예전에도 똑같은 걸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저거 A 가중치를 이제 한 걸로 안 쓰고 잠시만요. 제가 배터리를 100으로 충전했는데 20%밖에 안 남았대요. 빨리 할게요. 그래서
지금 단자에 지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꺾였나? 응. 빨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측정용이다. 측정용 이렇게 나오면 C가 맞는 거고 생활, 가전, 생활, 일생활 이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나오면은 A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거는. 그 34번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할게요. 35번. 예. 보통 요즘 믹서 같은 경우는 단자들이 별로 없죠. 윙 같은, 지금 저희 윙이 있는데, 윙 같은 경우도 192개의 출력할 수 있는 것들이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지 박스가 아닌 경우에는 아웃 단자가 16개밖에 없습니다. 예. 16개,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죠. 예. 출력 단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는, 예. 1번이고요. 36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제도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금처가 뚫려 있으니까 2번이죠. 이거는 그냥 보시면 아는 거고. 37번. 각자 모니터.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X32 쓰신 분은 P16M이나 DP48 이런 걸 많이 쓰셔가지고 이런 거는 약간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 관련된 건데 아니죠. 디지털도 가능하죠. 예. 일단은 모니터 앰프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리허설 때 세팅해놓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는 풀이로 가시는 게 맞고요. 포스트는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게 페이더를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리버브 양 같은 경우는 포스트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각 모니터는 6개, 그런 다음에 포스트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양이 효과 관련된 거죠.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소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그러니까 한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건 나중에 저희도 이거 최근에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고음은 어떤 물체가 소리가 있을 때 고음은 두 귀의 문제가 방향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한다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아까 아는 거예요. 소리가 왔을 때 고음 같은 경우는 거의 반사가 되기 때문에 고음 같은 경우는 음압차가 생깁니다. 음압차가 생겨가지고 이쪽에는 소리가 큰데 이쪽에 소리가 작게 들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방향을 느낀다기보다는 항상 살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느끼는 거여서 가만히 오른쪽 왼쪽 바꿔가지고 만약 고음을 낸다고 쳤을 때 한번 해보세요. 고음 소리를 내고 오른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은 소리가 크게 들리고 왼쪽의 소리는 약간 작게 들리는 거죠. 저음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볼륨이 작아진다기보다는 시간차가 생긴 거죠. 여기보다 약간 이게 소리가 돌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겨가지고 소리가 오른쪽에 들리는구나 왼쪽에 들리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고음은 반사되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 차이. 저음 같은 경우는 회전하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시간차 반사 회전하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겨가지고 소리의 방향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39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패드, 어떻게 보면 패드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이크 소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마이크라고 여기 이제 파워드 믹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가끔 가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갑자기 확 누르게 되면 소리가 갑자기 팍 이렇게 터질 듯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마이크 입력을 눌러놓게 되면 마이크는 라인 입력은 이제 뭐 신디나 기타 같은 거예요. 신디나 기타의 출력은 굉장히 세죠.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600ohm을 소리를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마이크 입력을 눌러놓게 되면 소리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좀 크게 키워야지라는 버튼이에요. 라인 입력은 이 소리는 크기 때문에 소리가 크기 때문에 볼륨을 낮춰놔야지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입력인 상태면은 소리가 작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출력을 볼륨을 높여놨는데 갑자기 여기서 라인 입력으로 바꿔버리면 소리가 갑자기 확 증폭이 되는 거죠. 반대예요.
말 잠깐 잘못했어요. 라인 입력을 생각을 해가지고 라인 입력 센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리를 낮춰놔야지 라고 했는데 마이크 입력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소리가 작게 오니까 소리를 키워야지인 거죠. 믹서 같은 경우는 게인이나 이런 걸로 천천히 조정이 되는데 요거 같은 거는 버튼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 39번 문제가 나온 거는 조심해라는 거죠. 버튼을 딱 누르는 동시에 그 굉장히 소리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순간 작게 했다가 버튼 한번 잘못 눌렀을 때 갑자기 소리가 터질 때 뻥 쾅 소리가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음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팡 소리 나는 거에 사실은 약간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악기 연주자나 청중 같은 경우는 그런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잖아요. 음향하는 사람은 내가 누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퍽 소리가 나서 내가 놀란다 하더라도 내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갑자기 소리가 확 터지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여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나 이런 데서 요구할 때 주의해라. 그래서 여기 그 39번 3번도 출력되는 음량이 매우 커진다라고 했죠. 한마디로 이거 조심해라. 이거 잘못 누르지 마라라고 아마 이걸 경험해본 사람이 이거 잘못 누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로 내면서 이런 사고 치지 말아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번째 이거는 이제 마스킹 효과죠. 이 책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고음은 저음을 마스킹하기 어렵습니다. 저음은 풍성한데 고음은 얇기 때문에 있죠.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을 가리기 힘들다.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을 가리기 편하더라도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을 가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배터리가 이제 거의 10% 이하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관련돼서 사실 설명을 하다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순간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설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좀 풀어드리고요. 중간에 잠깐 제가 이게 지금 1시간 50분 가까이 찍고 있는데 1시간 반쯤 됐을 때 이제 약간 찍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약간 좀 순간 계산 잘못해서 약간 좀 중간에 약간 늘어진 거는 약간 이해 부탁드리고 어쨌건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실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기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많이 이야기 안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시험을 봤으면 이번에 1156명이 시험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은 항상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잠깐 반짝이고 아마 내년에 시험 볼 때쯤에 그때 한번 또 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올해 보신 분들은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보실 분들, 왜냐면 내년에 보실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시험 문제는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급 이미 풀고 2급 푸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노력한 만큼 나온다. 그리고 어찌됐건 공부 열심히 하셔라. 이 말씀 정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길어져 봤자 의미 없죠. 어쨌건 고생하셨습니다.